네, 오늘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수의방사선 복부의 간에 대해서 간의 첫 번째 파트 총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간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 사진입니다. 뭐 지난 시간까지 제가 복부 외측상을 띄워드렸는데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목표를 좀 사진을 좀 교체했는데요. 8살 스페이드 피메일입니다. FS는 중성 암컷 포메라니안이 약간 좀 걸음걸이가 조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에이탁시아가 있고 이건 조금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뇌에 염증이 정확한 기전은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의심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적 처치를 하는 와중에 환자입니다. 복부의 직접적인 그 증상하고는 관련이 없죠. 신경계 증상이니까. 하지만 복부 사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요 목표고, 여러분이 복부 외측상과 VD상에서 우리 간장을 배울 텐데 오늘 리버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엑스레이에 대해서 엑스레이가 어떻게 발생되고 그 엑스레이가 실제 발생된 엑스레이가 환자와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영상이 만들어지는지를 인형으로도 실습하고 사진 만들고 그리고 정상 복부 사진 방사선 해부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 수업에 paulev.com/기창은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셨죠. 했죠. 그래서 라이브 퀴즈를 한 2문제 정도 풀어보고 그리고 아마 이 리포트 리뷰는 정해진 수업 시간상 메인 테마를 먼저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말미하고 못하면 실습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개념 중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복부의 측상, 고양이입니다. A, B, C, D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E까지. 이 중에서 fasten 알파벳 A, B, C, D 중에서 어떤 것이냐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A 영역, B 영역, C, D, E. 자, 이 중에서 복강 내 지방이라고 생각되는 부위는 알파벳으로 얼마인지 답을 하는 겁니다. 네, 제 예상은 90% 이상입니다. 97%.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 너무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B라고 답하신 분은 아마 패치 배경이 있는 것을 혼동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B는 콩팥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외측상인데 질문은 어떤 게 크냐입니다. 이 외측상에서 그 대퇴골의 중심을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대퇴골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얇아 보이고 하나는 굵어 보입니다. 혹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얇아 보이고 굵어 보입니다. 정상의 대퇴골입니다. 정상계입니다. 오른쪽으로 눕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기본적인 이미지 퀄리티 중에 하나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른쪽으로 눕혀서 찍은 대퇴골 양쪽 대퇴골의 굵기가 왜 얇고 굵은지 그렇다면 좀 더 굵어 보이는 건 어느 쪽 다리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오른쪽으로 눕힌 사진에서 원래 똑같은 크기를 가졌는데 굵어 보이는 다리는 어느 쪽 다리일까요? 오른쪽으로 눕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것도 저는 한 70% 이상 예상하는데 답을 한번 볼까요? 아, 네. 분분하군요. 네, 한번 A쪽 다수결인가요? 오른쪽 다리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두 다리가 이 포칼 스팟에서 엑스레이가 나오는 점부터 디텍터까지 거리가 다르죠. 왜냐하면 높낮이가 있죠. 오른쪽 횡화위로 눕혔으니까 오른쪽 대퇴골은 디텍터에 닿아 있죠. 공중에 떠 있는 건 왼쪽 다리죠. 그런 상황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굵어 보이는, 확대되는 다리가 어떤 다리냐는 문제죠. 좀 더 이해가 됐을 테니 한번 지금은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왼쪽 다리입니다. 확대 효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겠거든 다시 한번 지난 수업자를 찾아보시고, 두 개의 다리가 여러분 뭐 지금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얇고 굵고 굵어 보입니다. 확대 효과 때문에 두 다리는 정상인데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따라서 앞에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 좀 지엽적인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이 얼마나 가장 중요한 테마를 잘 이해하고 또 약간의 지엽적이지만 이것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테스트였는데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복부 방사선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환자에 앞서서 우선 잘 촬영된 사진을 저희가 리딩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니까 아마 지난 실습 시간에 다른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뒷다리를 당겨서 찍으면 피부 주름 때문에 또 복강이 압박받아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다리를 편안하게 해서 복부를 편안하게 해서 촬영이 임해줘야 복부 사진이 좀 판독하기 좋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 개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지금 간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기일 것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 간이 염증성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엑스레이가 알려주질 못해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실질 장기, 다만 크기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는 이렇게 늑골궁이라고 저희가 보통 하죠. 늑골이 이루고 있는 요 아치 안에 간이 쏙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정상에서 어떤 경우는 요 아치 바깥으로 뾰족한 삼각형 간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간이 늑골궁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일정 간의 볼륨이 체형마다 좀 다르게 위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체형이 똑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너무 다릅니다. 가령 이렇게 체스트가 깊고 큰 애들은 늑골궁 안에 충분히 다 들어가죠. 이거 작다고 보면 안 된다.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서 크다고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뭐 정상적인 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고양이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에서는 개와 크게 다름이 없는데 간의 크기 평가에 있어서는 다만 고양이는 지방이 굉장히 많거나 아예 없거나 지방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이 잘 배웠듯이 배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입니다. 적당한 지방이 있으면 복강 내에서 차지하는 장들의 비율이 일정 정도 있는데요. 정해진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양이 사진을 보면 지방이 하도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간이 섬처럼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좀 지방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하죠. 사실 적절하다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사실 없어요. 얼마나 팻이 있어야 적절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양한 양상들이 고양이에서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너무 마른 경우는 마른 자체가 문제죠. 먹어도 체중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문제겠으나 제대로 못 먹어서 그냥 팻을 축적 못했다면 그것은 또 팻이 많은 경우와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자, 우리가 횡화위를 이제 우횡화위, 좌횡화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강 사진에서 앞으로 조금 더 알아둬야 될 건데 간의 음영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횡화위냐 좌횡화위냐에 따라서 간 뒤쪽에 동그랗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많은 임상가들은 처음에 간 뒤쪽에 동그랗게 보이는 걸
매스, 그러니까 종양성 변화라고 생각하거나 위내 이물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행화일 때 이때는 유문부에 플루이드가 차지요. 오른쪽 편에 유문부가 파일로스가 있으니까 이걸 왼쪽으로 눕히면 이제 유문부에 가스가 차지요. 반대편으로 가스는 상층부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가스가 보이는 동그란 연부 조직과 동그란 가스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뭐 이럴 수도 있다. 조심하자. 요 동그란 물체가 간 뒤에 있는 간과 관련된 여타의 다른 비정상 소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횡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로살 디테일. 우리가 복부 방사선 얘기할 때 아마 계속 우리가 되뇌이는 말입니다. 시로사는 여러분이 해부학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위장관에서 뭐 식도 빼놓고 요 맨 바깥의 막을 말하죠. 위나 장에는 맨 바깥의 막이 시로사지요. 그래서 이 시로사가 장 바깥은 대부분 메센테리의 팻이거나 주변에 다 대조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검은 바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사가 소위 장의 맨 바깥을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경계가 뚜렷하죠. 이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지금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실랍니까? 이것은 장의 복부의 외측상에서 지금 확대된 사진인데 시로사를 혹시 구분할 수 있나요? 어렵죠. 아까 정상의 사진처럼 장의 맨 바깥 그림을 구분해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가스로 차 있는 요 안은 뮤코자지요. 장의 맨 안쪽 층. 그리고 바깥의 바깥의 시로사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 바깥에 연부조직 음영이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장 바깥의 연부조직 음영은 건너서 있죠. 조금 이웃해서.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있지 않아요. 이런 건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복부 질환에서 오늘 간을 다루겠으나 간의 전체적인 음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강 내 선예도, 복강 내 대조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가령 지금 이 사진처럼 간을 지금 평가해야 되는데 간이 안 보여요. 간이 안 보인다는 것은 연부조직 대조도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복부의 연부조직 대조도를 제공하는 팻, 좀 검게 보이는 팻이잖아요. 이게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쇠약하거나 아니면 영양 공급을 못 받았던 그런 셈이죠. 그리고 물이 많이 차요. 물이 많이 차면 다 연부조직 아닙니까? 그럼 장의 장막, 시로사와 연부조직 음영은 똑같으니까 또 구분이 안 됩니다. 소위 복막염이라고 하는 염증에서도 그런데 한번 사진들을 한번 볼 거예요. 그 밖에도 이제 조금 몇 가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도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 이렇게 지방이 적당히 있어서 대조도를 검은 바탕을 제공하니까 지방이 연부조직과 음영이 잘 그려집니다. 그래서 간도 잘 보이고 장의 맨 바깥에 시로사도 잘 보입니다. 시로살 디테일이 좋은 거죠. 그럼 일단은 복강 내 상황은 양호한 겁니다. 뭐 각각의 장기의 이상 여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팻이 하나도 없으니까 간의 음영을 그릴 수도 없고 시로사, 어디가 시로사인지 여러분들 중에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장이라고 확인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이건 장 내 가스는 확인됩니다. 뮤코자까지는 확인이 돼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시로사의 경계입니다. 그게 안 보여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굉장히 복강 선예도, 시로살 디테일이 매우 감소되어 있는 것이죠. 이 경우는 지방이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황이죠. 영양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못 먹었거나 안 먹었거나 못 먹으면 공급을 안 해줬거나 먹이가 없거나 못 먹는 것은 또 종양성 변화가 있을 때 구토가 심할 때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쇠약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도 정상은 아니죠. 자, 이제 복막염인데요. 복막, 그럼 여러분 복막 일단 생각하시죠. 복막. 그 다음에 복강 내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사진은
여러분이 보기가 되게 어렵긴 합니다만은 요 혹시 정상의 그 복막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복강내 이게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죠. 장의 맨 바깥층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구분이 되질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복막염에 걸린 환자를 만약에 직접 이렇게 보면은 안에 플루이드도 조금 있습니다. 염증이 있으면 플루이드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인 매끈한 형태의 복막이 아니라 오돌도돌하고 복강 내에도 굉장히 삼출성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부 조직이 일단 여기저기 많이 증가합니다. 원래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예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요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혹시 용어 중에 칼시노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칼시노마. 칼시노마가 어떤 특정 장기에 생겼다고 합시다. 그것이 전이가 되죠. 여기저기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복강 내에 온통 복막뿐 아니라 복강 내에도 전이성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 군데에 칼시노마가 전체적으로 퍼졌다 할 때 용어가 칼시노마토시스입니다. 사르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코마가 여러 군데 퍼지면 사르코마토시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앞에 복막염하고 구분 안 됩니다. 똑같이 시로살 디테일 떨어져 있습니다. 장 밖에 장막의 시로사의 그 음영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조사해 보니까 비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비장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거예요. 뭐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확대 사진을 이제 많이 자유롭게 보게 되는데 장 바깥에 명확하게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글쎄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마치 그 솜털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 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건 종양성 변화. 자, 그럼 종양성 변화와 염증성 변화 구분 어렵습니다. 엑스레이는 그것을 어느 정도 좁혀주는 것이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간 조그만 돌기들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간 종양성 변화의 전이성 소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부 조직이 늘어난 거죠. 연부 조직 음영들이 원치 않은 연부 조직 음영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여기저기. 그리고 엑스레이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이제 쉬운 걸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거는 배가 빵빵한 상태입니다. 복부 팽만으로 오는 환자들. 그리고 이렇게 낭창낭창하죠. 소위 눌러보면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간도 구분 안 되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장기가 구분이 안 되죠. 시로사 전혀 바깥에 가스가 들어가 있는 것은 장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바깥에 시로사가 구분이 안 되죠. 이게 시로사 디테일이 떨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복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간의 상황, 비장의 상황, 장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물론 물을 다 빼내고 다시 찍으면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가장 복강 평가가 좋은 것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를 보면 물은 초음파에서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은 윈도우, 소위 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장기들이 검은 바탕에 물에 떠 있는 장기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매우 유용한데요. 초음파를 제가 살짝 터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초음파는 한마디로 앞전 효과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발로 밟으면 불 들어오는 거 많이 보셨죠? 신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압력 가하면 불 들어옵니다. 압력을 가하면 불이 들어오는 전기가 생기는 크리스탈을 활용한 겁니다. 역압전 효과는 전기를 주면 압력 발생됩니다. 압력차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 초음파는 이렇게 이 압전 효과가 있는 압전 소자,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생기는 소자를 깔아놓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를 주면 거꾸로 압력이 생기는 셈인데 그 압력이라 함은 소자가 모양이 변하면서 마치 바이브레이션을 합니다.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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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다 끊었다 넣었다 하면 그걸 굉장히 빨리 하면 굉장히 센 주파수의 울트라사운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지금은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초음파 빔을 발사합니다. 결국 굉장히 빠른 주파수, 거의 뭐 메가헤르츠 단위의 주파수에 울트라 사운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초음파 빔 사운드를 우리 몸에 울트라 사운드를 넣어서 돌아오는 에코, 돌아오는 걸 잡아내는 게, 반사되는 걸 잡아내는 게, 그래서 반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얗게, 반사가 없으면 없을수록 검게, 이게 바로 초음파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울트라 사운드가, 만들어진 울트라 사운드가 지나가는데, 몸을 지나가는데 매질마다 음향 저항, 음향이 쉽게 통과하느냐 어렵게 통과하느냐, 음향 저항의 크기가 당연히 다르죠. 덴시티가 다르니까. 그래서 물론 뭐 각각을 지나가는 것의 스피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각각 들어간 놈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다 다르지요. 그래서 각각 다 돌아오는 상황, 반사되는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그레이스케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반사하는 것 중에 초음파의 적은, 초음파가 영상화 못 시키는 것은 가스와 극단적으로 단단한 뼈 이상의 물질입니다. 자, 가스 상황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보고자 하는 장기가 있고 가스가 있습니다. 경계. 두 층이 있다고 칩시다. 1층에는 가령 지방, 2층에 가스.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사율, 초음파는 반사된 걸 표시하는 거니까 반사율 공식에 의하면 음향 저항 지수를 이용하는데 둘 매질 간의 음향 저항 지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공식에 넣으면 99%가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가 에어가 아무 저항이 없다 그래서 못 들어가, 그런 뜻이, 저항이 없어서 그냥 쉽게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두 간의 계면 사이의 음향 저항 지수가 크면 반사율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가스가 개재되면 99%가 반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스가 있는 데선 전부 다 위로 다 반사돼 버리니까 그 가스 있는 아래쪽으로는 하나도 빔이 안 들어가니까 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비슷한 음향 저항 지수를 가진 조직끼리는 그래도 반사율이 적으니까 계속 초음파 빔이 들어갔다 나오고 해서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스가 있는 것들은, 여기 여러분 보기 되게 어려운데요. 가스가 있으면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강하게 돼요. 강하게 되는데 가스는 반사가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초음파 프로브랑 왔다 갔다 하면서 반사가 너무 많이 됩니다. 반사가 강하면 하얗다 그랬죠? 한 번 반사되면 하얀 띠 하나, 두 번 반사되면 그 바로 아래에 계속 하얀 띠를 나타내 줍니다. 초음파는 반사돼서 갔다 오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거리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뭐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코가 얼마나 됐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게 초음파예요. 그래서 물처럼, 물은 비교적 반사될 만한 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간장이나 뼈에 비해서는. 그러니 에코가 없는 거, 언에코익한 건 검습니다. 에코가 높은 건 하얘요. 그러니 같은 방광에서 검은 물은 에코가 없어요. 언에코익한 표현입니다. 방광에 결석이 있으면 반사가 심하게 됩니다. 아까 물과 보는 음향 저항 지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반사율이 심해요. 반사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계면입니다. 전체 결석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네코익한 물, 하이퍼, 고에코, 이렇게 우리가 나눕니다. 이게 초음파예요. 그래서 초음파에 물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 밑에 있는 장기들도 잘 볼 수가 있어서 물이 꽉 찬 배는 초음파를 보면 매우 좋습니다. 초음파는 나중에 조금 더 할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간장의 강론에 들어갈 텐데, 간은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엑스레이는 그 안에 실질 장기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몰라요. 다만 간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는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큰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작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 먼저 한번 보고 이제 본격적인 강론으로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간은 요만한 게 현재 간입니다. X에서 보이는 것은, 근데 이 간이 가령 호흡을 크게 합니다. 과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뒤로 밀리죠. 간이 늑골근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간이 크냐 저 얘기하지 말고 호흡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그런 얘기고, 나이가 먹으면 횡격막과 간을 붙들어주는 인대가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간이 상대적으로 복강 쪽으로 조금 가게 됩니다. 그럼 간이 크다고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개는 전체 면적에서 전체 부피에서 간이 차지하는 게 좀 커요. 그러니까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간의 크고 작기를 우리가 배울 텐데 오해가 없어야 한다.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죠? 어린 개는 조금 커 보이는 게 당연하고, 나이가 먹으면 좀 스트레칭 되니까 좀 바깥으로 늑골공을 조금 벗어나는 것도 이해해 줘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간이 작아 보이는 것, 이렇게 흉곽 안으로 훅 들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호흡이 굉장히 그 호기 때라든가 아니면 횡격막이 탈장, 횡격막이 럽처돼 가지고 간이 빠져나가면 또 간이 작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물론 뭐 횡격막이 요건 경계가 안 보여서 정상보다 다르게 보일 때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이 이렇게 작아지는 요소가 있더라.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까 얘기 한번 언급됐던 좀 흉곽이 크고 깊은 애들은 간이 그 안에 쏙 들어가니까 좀 작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간이, 자, 이 사진 한번 여러분 볼까요? 자, 지금은 이 간이라고 생각되는 연부조직 음영은 횡격막에서부터 요 벤트럴 쪽에서 끝에 이렇게 요 정도가 현재 간으로 추정되는 음영입니다. 자, 크냐 작냐? 사실 누군가는 크다, 누군가는 잘 모르겠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크고 작고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간을 어떤 장기가 크면 이제 메갈리라고 부릅니다. 메갈, 요거는 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메갈은 어떤 장기가 크면 다 메갈리를 붙이면 됩니다. 레노메갈리는 신장이 큰 겁니다. 헤파토메갈리는 간장이 큰 경우를 얘기합니다. 방사선 사진에선 간장이 크고 작고에 대한 기준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그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간장 뒤에 있는 위에 축, 위에 펀더스부터 유문부까지, 펀더스에서 팔로로스까지 이은 선의 축이 늑골과 평행하거나 스파인과 수직한 정도가 되면 정상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VD상에서는 요 파일로로스에서 펀더스에서 파일로로스까지 이은 선이 스파인과 수직을 이루는 것을 정상 범위로 합니다. 즉 그 안에 간이 들어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위장관 조형상에서 위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레인상에서, 지금 플레인이라 하면 아무것도 안 한 단순 촬영을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짐작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짐작은 사람마다 약간의 오차는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기본적인 그 기준이지 절대 기준이 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이 게스트릭 엑시스가 얼마나 정상 범위를 벗어났냐에 따라서 크고 작고가 갈라질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그 게스트릭 엑시스가 너무 주관적이니까 좀 객관적 데이터가 없을까 해서 요 간의 요 크기는 어떻게 재냐면은 여러분 요게 후대 정맥입니다. CVC가 저 흉부에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횡격막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 선의 비율입니다. 끝에 마진까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주관적이긴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걸 다 일일이 다 뭐 재구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니까 요걸 흉추 11번의 길이의 비율로 따집니다. 이게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흉추의 길이에 비해서 요 간은 후대 정맥과 간이 만나는 점에서 미드벤트럴 쪽에 간 마진까지 이은 선은 한 5배에서 6배 사이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정상 범위를 최종 품종마다 또 달라요. 패키니즈는 또 작습니다. 한 4배 조금 넘어요. 정상 범위. 그러니까 이것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난 브라키세팔릭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이 앞서 말한 게스트릭 엑시스랑 요 비율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비율이 예를 들어서 최대치가 지금 6.1 정도 되겠네요. 6.2면 정말 큰 거냐? 6.1이면 괜찮은 거냐? 이건 사실 경계선상이 어렵잖아요.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엑스레이는 좀 커 보이니 그리고 객관적 기준도 좀 크니
주위에서 간을 보자라고 가이드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얘는 지금 한 5배에서 조금 넘으니까 정상 범위라고 볼 수 있죠. 게스트 객시스도 정상이고요. 그러면 정말 큰 애들은 어떠냐? 간이 전반적으로 쭉 커집니다. 간이 쭉 커지면 바로 이웃에 있는, 외측상에서는 바로 뒤쪽에 있는 위에 일부분을 뒤로 밀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축을 그어보면 가상의 선입니다만 펀더스부터 팔루로스까지 그으면 확실히 늑골 주행보다 한참 뒤로 가 있습니다. 물론 늑골 궁을 많이 벗어나 있기도 하고요. VD에서도 펀더스부터 유문부까지 그어봤더니 척추와 수직하지 못하고 뒤로 밀렸어요. 게스트 객시스가 후방 변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면 간이 다 크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위장관 조형을 해서 앞에처럼 이렇게 위축을 정확하게 그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하고 가이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간이 커지면 위축이 일단 뒤로 갔고, 아마 앞에서 흉추 11번하고 요 간의 크기 비율을 재보면 얘도 거의 뭐 7 이상 될 겁니다. 아, 크다. 객관적 기준으로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자, 크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아마 신체 검사를 통해서도 간의 크기, 사람도 내과 선생님들이 간, 이 늑골 아래쪽 사람 눌러가면서 간 만지거든요. 사실 촉진으로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엑스레이로 간이 크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가 이제 두 번째 숙제인데요. 만약에 스무스 마진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간의 마진이 굉장히 균질하죠. 뭔가 울퉁불퉁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한 데가 없이 스무스한 마진들을 가지면 이 경우는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조금 바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너무 많이 들어보게 될 단어를 지금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 여러분이 많이 만나는 이렇게 간이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스무스 마진으로 큰 환자들은요, 대개 요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볼 겁니다. 우리가 헤파토패시라는 이름이 이제 끝에 달리는데 간병이죠. 패시가 붙으면 간병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 제공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록하거나 외우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줍니다. 걱정 마세요. 이 간병증이 대개 지금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베큐올라. 베큐올은 여러분 그 조직학 시간이나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은 간 조직학 그 슬라이드 중에서 베큐올들이 이 커지는 겁니다. 베큐올 안에는 다양한 게 찰 수가 있습니다. 가스든 플루이드든 지방이든 어떤 것이 들어차고 커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령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관련된 질병이다. 스테로이드 관련된 질병은 여러분 일단 밖에서 먹는 약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많이 먹죠. 또는 쿠싱 질환은 스테로이드 생성이 많이 됩니다. 그럼 간에 글라이코겐 저장이 늘어나요. 그럼 글라이코겐 저장이 늘어나니까 베큐올 안에 글라이코겐 저장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집니다. 또는 호르몬 질환들이 있으면 그 안에 팻이나 다른 것들이 또 들어차게 됩니다. 그래서 또 커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베큐올라 헤파토패시입니다. 근데 뭐가 들어찼는지 어떤 상황은 우리가 엑스레이는 알 수 없잖아요. 다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 조사해야 되죠. 기왕력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해서 간이 커진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디퍼런셜이 다 들어가는 거죠. 간이 전반적으로 커진 환자가 오면 신체 검사든 엑스레이든 얘 약 먹고 있는가 PDA 스테로이드나 이건 쿠싱 환자는 혹시 아닐까? 당뇨 환자는 아닐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 학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그 디퍼런셜을 제공합니다. 크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자. 물론 그 밖에 심장 우심부전이 생기면 정체가 일어납니다. 우심으로 혈액이 못 가니까 그 들어가야 될 입구 쪽에 있는 혈액들이 다 간부터 시작해서 정체가 일어나죠. 혈액이 정체, 헤파틱 베인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간도 덩달아 커지고 뭐 염증이 급성으로 오면 염증 급성 모든 장기들은요 어떤 염증이 일어나면 간뿐만 아니라 부풉니다. 급성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네오플레지아는
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단 어떤 장기가 커지면 영상에서 그러면 그것이 스무스 마진이든 아니든 이 종양성 변화를 빼놓을 수가 없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레귤러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무스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요. 또는 뭐 이렇게 볼록하거나 결국 정상적인 간의 외측상에서는 되게 삼각형 형태인데 그러지 않고 막 볼록하고 동그랗고 올록볼록하다. 이레귤러입니다. 그럼 디퍼런셜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디퍼런셜은 머릿속에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익숙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창. 그래서 네. 뭐 이게 제 홍보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올록볼록하면 시스트는 물이 차 있는 게 대부분이니까 연부 조직입니다. 구분 안 됩니다. 시스트인지 아닌지, 간 실질인지 물인지. 시스트. 헤마토마도 이렇게 올록볼록해질 수 있습니다. 앱세스, 농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창의 N. 이건 종양의 그런 매스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올록볼록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먹으면서 생기는 결절 형태의 하이퍼플레이지아. 간에 그것이 여러 개의 동그란 것들이 무수히 많거나 커다란 게 하나 있거나 올록볼록합니다. 또는 그래뉼로마인데요. 하여간 지금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 E, 체인지의 E로 한다면 요 EMH도 여러분들 간혹 들어볼 겁니다.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방사선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방사선이 필요하냐면 간이 크다. 전반적으로 스무스 마진을 크냐 이레귤러 마진으로 크냐를 얘기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유효한 겁니다. 방사선은. 요거는 이제 베큐얼입니다. 이게 베큐러 헤파토패스입니다. 여러분 조직학 시간을 다시 상기해주면 정상적인 헤파토사이트가 아니라 베큐얼. 자, 그래서 이 환자는 스테로이드 경력이 있습니다. 장기 복용을 했어요. 그래서 커졌습니다. 커진 근거는 늑골국을 완전히 벗어났고 그리고 게스트 엑시스가 뒤로 기울었고 LL하고 T12를 비교해봐도 뭐 거의 7, 8배가 되니까 객관적 기준으로 크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스무스 마진 블런트한 샤프하지 않은 블런트한 스무스 마진 제너럴라이즈드 헤파토메갈 이렇게 이제 하면 디퍼런셜 중에 아까 베큐러 헤파토패티 중에서 히스토리가 스테로이드 장복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스테로이드 인듀스드 헤파토패티라는 이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칼. 아까 전반적으로 올록볼록한 거 말고 이제는 한 군데만 볼록한 겁니다. 요건 이제 포칼 헤파토메갈입니다. 이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 볼록한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냐면 다양합니다. 이렇게 미드벤트럴의 아래쪽에서 볼록하게 솟아가지고 위를 뒤로 밀진 않아요. 간이 커졌는데 밑에서만 약간 볼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볼록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토막은 앞으로 밀 수도 있어요. 간 뒤에 스토막이 있는데 간이 커지는데 스토막이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는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느다란 줄기에다가 커다랗게 종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록하면 위를 이렇게 수직에 되어 있는 위축이 뒤로 변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을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제 이 레디올로지스트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할까요? 아까 스무스 마진 전반적으로 커졌느냐, 아니면 이레귤러 마진으로 전반적으로 커졌느냐 첫 번째. 그러냐? 아니면 포칼하냐? 가장 이렇게 동그랗게 중앙 정도가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포칼하다고 하는 순간 더 나쁜 쪽, 특히 나이가 많고 그러면 종양성 변화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소적인 헤파토메갈리일수록 나이가 많으면 종양성 변화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요거는 이 CHANG는 기억하기 좋도록 한 순서고요. 여러분이 아마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만나는 것들은 제1번 가장 이 100마리의 그 개 포칼 헤파토메갈리가 왔으면 사실 종양이나 요 결절성 하이퍼플라지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 노령의 개에서는
노줄라 하이퍼플라자가 훨씬 더 우세하고요. 그러니 어떤 매스를 봤을 때는 걱정할 게 아니라 이렇게 디퍼런셜합니다. 그렇게 해서 좁혀 나가는 것이죠. 물론 엑스레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엑스레이는 첫 단추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계들이 있죠. 초음파도 있고 CT도 있고 바이옵시도 있고. 반드시 이러한 디퍼런셜은 엑스레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초음파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영상 왜 배우느냐? 결정도 못하면서 가이드를 줄 뿐입니다. 좁혀주는 것이죠. 범위를. 그리고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으니 여기를 바이옵시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수업 목표 사진이었습니다. 8살 피메일 스페이드 오브 포메라니안이 에이탁시아하고 메닌지엔세팔라이티스를 겪었습니다. 언노운 에티올로지지만 이 염증은 박테리얼 인플라메이션이 아니라 인펙션이 아니라 얘는 자가 면역성 또는 기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결국 염증성 항생제로 써야 할 그런 염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런 환자들은 약을 쓸 때 스테로이드를 이제 많이 씁니다. 스테로이드를 꽤 먹은 환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보고 현재 보이는 것들 중에 특히 오늘은 간이니까 간을 보고 객관적 기준들 늑골궁을 많이 벗어났는가 그냥 벗어난 건 괜찮죠. 게스트릭 액시스는 어떤가 흉추 11번과 요 간의 길이 비율은 과연 6배 정도 전후를 훨씬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따져서 이건 뭐 그럼 제너럴라이즈드냐 스무스 마진의 경우에 그러면 또 디퍼런셜 중에 베큐러 헤파토패티를 떠올리고 그 중에 히스토리랑 맞춰서 진단이 물론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 영상학적 소견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학적 소견은 스무스 마진을 가지는 비교적 균질한 스무스 마진을 가지는 뭐 약간 블런트한데 끝에가 제너럴라이즈드 헤파토메갈리고 그것은 스테로이드 인듀스드 헤파토패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영상에서 가이드를 해주면 주치 선생님은 거기에 맞게 또 치료를 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리포트 리뷰를 한 5분 정도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포트 정말 너무 잘 써주셨어요. 굉장히 실습도 열심히 해주시고 정상 방선 해박도 잘 해주셨는데 그림이 너무 예쁜데요. 하마터면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VD에서 조금 뭐가 이상합니다. 옆에 그 다른 학생이 한 걸 보면 간의 음영과 위의 음영을 좀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깜빡했던 것 같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본인 자료면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들 중에 고양이 얘기에서 고양이의 경우 개에 비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사실 이게 오른쪽 왼쪽 헷갈립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걸 바라볼 때 여기가 오른쪽 우측이잖아요. 우리가 오른쪽 밥 먹는 손. 미안합니다. 왼손으로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오른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왼쪽 오른쪽을 얘기할 때는요. 철저히 환자 중심의 얘기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약간 왼쪽이죠. 여기는. 요거가 오른쪽으로 요건 혹시 잘못 혹시 착각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왼쪽입니다. 그리고 좋은 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실습 때에도 이 마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마커가 아니라 실제 바깥에 아날로그 마커가 필요하다. 최근에 이렇게 571명을 좌우를 바꿔서 사람 병원에서 여기 혹시 관계자 있으시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자료를 또 해주셨고 특히 이제 그 지난 주에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실습 조마다 질문이 다르면 대답이 달라지니까 애초에 A조의 질문 중에는 고양이 음경뼈 오스페니스가 개에서는 되게 잘 보이는데 고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대충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또 문문을 찾아서 자 그러면 강주호 나오시죠. 나오세요. 대충 그 뭐 얘기를 해주세요.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저희 그 지지난주 실습 때 교수님께서 고양이의 개에서 많이 보이는 거에 비해 고양이에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게 품종별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체별로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걸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 궁금해서 논문을 찾아봤더니, 논문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연령이 가장 큰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뭐 품종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연령이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논문을 찾아줬고요. 이것도 혹시 금방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음경뼈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잘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어렵긴 합니다만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 결석 얘기를 이제 썼습니다. 대부분의 요로 결석, 그러니까 요관이든 방광이든 요도의 결석은 방사선 투과성이 있지만, 방사선 투과성 용어 정의는 혹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 투과성은 엑스레이 상에서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불투과성은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이거 쓰신 분 대부분의 요로 결석은 방사선 불투과성 하얗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스틴이나 유레이트는 투과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여요. 그 초음파에서는 잘 보입니다. 반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어는 혹시 헷갈리셨으면 좀 교정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의 경우 개에 비해 지방이 많아. 일반적으로 많죠. 사진이 전체적으로 흐리게 보여. 액체가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 이렇게 했을 때 지방이 이렇게 많으면 좀 어둡잖아요, 사진이. 그러니까 아마 주관적으로는 이 어둡게 보이는 걸 흐리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영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두운 게 많으면 너무 반갑거든요. 너무 뚜렷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운 게 많으면 밝은 게 훨씬 더 돋보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진은 굉장히 선명한 사진으로 저희는 이제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시로살 디테일이 너무 뛰어난 사진인 것이죠. 그래서 액체가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요 고찰은 글쎄 한 번만 더 여러분, 전혀 이 사실이 아니니까 저희들 언어로 표현하면 고양이 경우 개에 비해서 지방이 많아. 사진에 시로살 디테일이 매우 뛰어나. 복강장기 구별이 너무 쉽다. 이렇게 이제 쓸 건데, 액체가 차 있잖아요. 하나도 모르자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좀 교정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개와 고양이 복부 방사선 비교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뭐 많이 그렇게 학생들이 잘해줬는데, 고양이는 작은 개가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앞으로 임상에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만